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연구소 이름이 식생 앤 생태 연구소인데요. 생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식생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식생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 사회학이거든요. 식물들이 실제로 자연에 나가보면 그냥 소나무, 졸참나무 이런 것들이 한개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물 사회학을 전공한 하였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생태적 특징에 대해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태라는 개념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정확하게 해서 선생님 생태가 뭘까요? 라고 여쭤보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생태에 대한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용어를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대구의 어떤 자연 환경들, 그리고 생물적인 특성들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생태 들어보셨고요. 좀 같이 비슷하게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환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환경하고 비슷한 용어로 자연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 환경, 생태,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자연 하면 먼저 생각나시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자연. 숲. 네. 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들. 또. 네. 이런 것들. 우리 자연 하면 딱 생각나는 그림들이 있으시죠? 머릿속에. 이것들을 자연 이렇게 얘기하고 환경 이렇게 있고, 근데 생태라는 용어는 최근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어들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자연이라는 거는 한자어로 스스로 자자에 그러려니, 그냥 스스로 거기 있는 것들, 사람들이 만들거나 뭔가 손을 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natur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연. 저희 학교 다닐 때,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자연보호 운동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강으로 산으로 막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막 이렇게 해서 자연 보호해야 된다 하고, 그죠? 그래서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사실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때, 6학년 때 이제 그 정화 활동하러 학교 근처에 있는데 이제 강에 가서 막 쓰레기 줍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은 안 계시고 학생들끼리 막 줍다가 어느 순간에는 막 거기 물고기도 잡고 가물치 잡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꽤 오랫동안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사람들만 잘 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연보호 운동들을 계속 많이 해왔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들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연이란 용어보다 환경이란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용어의 뜻을 말씀을 드리면 고리 환자의 지경 경자입니다. 고리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된 고리. 지경 경자라는 거는 땅의 경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계, 동그란 경계가 있는 그거를 환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영어로는 environment라고 하는데 이것도 뜻도 마찬가지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환경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환경에 대한 제 전공을 이제 원래는 환경을 하다가 저는 이제 식물 쪽으로 바꾸긴 했는데, 환경이라는 거는 용어를 크게 이제 두 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환경, 또 하나는 사회적 환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환경이라는 거는 내가 학교에 갔을 때 학생, 선생님 이런 지위들을 환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가족 관계 이런 것도 다 환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자연에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이제 영향을 주는 주변의 것들을 다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하는, 편하게 쓰는 용어로는 자연 환경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대부분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썼는데, 이 환경이라는 용어가 언제 유명해졌냐 하면 제일 유명해진 계기가 딱 있었는데, 그게 바로 91년도 맞습니까? 91년도에 대구 페놀 사건, 이게 저 위에, 그죠? 구미에 페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막 되게 좋고 그냥 보호해줘야 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 물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염된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염을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문제들에 관심을 막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쯤에 이제 그 수질 오염, 물이 막 오염되는 수질 오염 얘기를 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공장 굴뚝에 막 시커먼 연기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대기 오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환경에 관심들이 많이 가져서 그때 당시에 환경 관련된 그런 시민단체들도 많이 생겼고요.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전까지는 자연이라는 개념들을 막 갖고 오다가 환경이라는 개념이 바뀌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용어를, 환경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어느 날부터 생태라는 용어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가 뭔가 인터넷에 막 찾아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용어가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봤는데, 생태라는 걸 한자로 찾아보면 날생자의 모습 대자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그런 모습, 아니면 어떤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생태라고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뭔가 좀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생태를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영어로 뭔가 싶어가지고. 우리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거 에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아파트도 에코 아파트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 다음 상품들에도 앞에 에코라고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를 인터넷에 사전에 딱 찾아봤더니 희한하게 사전에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고는 똑같다. 뭐랑 똑같냐면 이컬러지하고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컬러지가 그러면서 또 하나 뒤에는 이제 뒤에 대시를 붙여가지고 이런 환경이나 생태하고 관련된 말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그렇잖아요. 에코에 대한 이 명확한 답이 정의가 없다라는 거죠. 저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뭘까? 다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생태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 생태, 에코 이코를 이컬러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컬러지라는 거는 생태라는 요 앞에 있는 접두사가 붙어 있고 뒤에 라지는 뭐냐면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코에 관련된 학문. 이 에코라는 거는 어디서 왔냐 하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왔어요. 이 에코가 붙은 또 유명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경제가 혹시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이코노미. ECO로 시작되죠. 그 경제라는 것이 ECO, 그 ECO가 이 ECO와 똑같습니다. 거기도 경제도 마찬가지로 사는 곳, 집안 살림이라는 오이코스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태학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그들이 살아가는 곳, 거처, 이런 것들을 생태라고 보고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경제에서 이코노미는 살림살이, 관리하는 것, 매니지먼트 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그 단어가 두 개가 붙어서 이코노미가 된 거예요. 두 개는 사실은 기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태, 환경 이런 얘기하면 경제하고 엄청 적대적인 관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을 살리자, 그죠? 생태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하면 경제하시는 분들이 경제 쪽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람도 살고 경제를 살려야지, 무슨 환경 살리고 생태가 중요하냐, 이렇게 좀 대립적인 개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어원은 같은 데서 출발을 한 거죠. 한쪽은 사는 곳, 한쪽은 관리하는 것.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뒤쪽에 보이시나요? 네. 1866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용어예요. 생태학자 해켈이라는 사람이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생태학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1895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독일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이컬러지라는 용어를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일본에 와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 한자를 써야 되겠다 해서 날생자에다가 모양태자를 쓴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태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또 막 하자면 너무 기니까 그건 조금 잘라내고요.
어떤 식물이 살아간다, 내지는 어떤 식물들이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얘들은 그냥 혼자는 못 삽니다. 식물사한테 갈 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 그 물 또는 뭐 태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하고 이 그 자연 환경 이런 그 주변에 있는 물, 공기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다들 그 많이 키우시는 선인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인장 종류가 있잖아요. 선인장은 원래 사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죠. 밑에 막 햇볕 뜨겁고 늘 햇볕 쨍쨍 내리쬐고 비 거의 없고 그런 곳에 사는 생물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선인장을 뭐 키워서 잘 살긴 해요. 근데 원래는 안 살죠. 원래는 안 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자연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산이 훨씬 더 많은데 산에 가보면 다 나무들이 있죠. 이거는 그 나라의 또는 그 지역의 어떤 자연 환경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적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면 어떤 식물이 있으면 혼자 살지는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 또다시 다른 어떤 뭐 곤충을 비롯한 뭐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그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태학인 겁니다. 그래서 생태학이라는 건 뭐냐면 생물과 그 환경과의 상호관계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영향을. 그냥 혼자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관계를 맺는 것.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학적인 연구가 바로 생태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이 생태학이면 생태학에서 파생된 아까 우리 생태는 정의가 따로 없다 했잖아요. 에코라는 것이 정확하게. 근데 생태학에서 왔는데 생태학이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생태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정의해보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생물과 비생물의 어떤 특징을 알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서로 간의 상호관계를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생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경이라는 처음에 자연이라는 용어가 있다가 자연보호운동이 있다가 이것이 점점 환경이라는 용어로 조금 더 넓어져서 같이 주변의 것들을 돌아보는 관계였다면 그리고 어떤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배웠는데 왜 생태라는 용어가 나왔냐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경이라는 거는 아까 어떤 생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둘러싼 주변의 것들을 다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것들을 다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항상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랑 주변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나는 조금 더 이렇게 부합되는 느낌이잖아요. 환경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그냥 뜻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에 관련된 운동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던 분들이 보니까 어느 순간 야생생물도 잘 살고 있고 해야 나도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구나. 인간도 잘 살 수 있구나. 또는 사람과 그 동물이 막 동등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신 분들이 환경이라는 용어보다는 점점 생태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또 지금 또 시간이 그 시기로부터 또 한참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생태를 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생물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한다, 뭐 생태적 공부한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식물이지 않습니까? 식물에 대해서 알고 막 이름 외우고 특징이 뭔지 막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식물 말고 다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곤충이나 새 이런 것들을 합니다. 생태를 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대한 개념, 이해가 좀 떨어지셔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생태는요, 생물과 비생물, 생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이것들에 대한 특징들도 알아야 되지만 그 상호작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주변에 비생물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한 말은 환경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보면.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생태학을 강의를 할 때는 저희 생태학 중에서는 그래서 물의 순환, 대기 순환 뭐 이런 것들도 다 배웁니다. 환경에 대한 것들이 생태에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적인 특징들도 배우지만 그런 것들도 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태라는 용어들을 들을 때는 조금 생물,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앞에 이제 그 김혜동 교수님 강의가 있었는데, 김혜동 교수님하고 이제 제가 학부랑 석사를 환경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 이제 박사를 식물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 석사 때 의사님이 김혜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찾아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생태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환경이랑 생태랑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확한 표현입니다.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빼고 주변의 것들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사람 제외하고 나면 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생물도 다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고 살고 있죠. 그리고 생태라고 했을 때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이제 용어상의 학교에서 배울 때 용어의 차이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구에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필요한 것들이 뭐 햇볕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필요한 것들. 네? 그렇죠. 물도 있고 저도 어딘가 물이 있을 텐데 그다음 온도, 땅, 그죠? 돌로 적어놨지만 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생물적 요소라고 표현을 해요. 생물적인 요소는 생명이 있는 것들. 그 다음 비는 아닐 비자를 써가지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그냥 무생물이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 이런 것들은 사실 무생물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생물이 아닌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호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미생물적 특징들을 좀 덩어리를 묶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한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기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온도나 강수량을 같이 묶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요 하나하나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후라는 게 혹시 이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좀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기온하고 강수량. 그 강수량에는 강우량이 아니고 강수량이기 때문에 겨울철 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강수량에 온도와 강수량의 관계를 막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자, 우리나라는 이게 다 들어보셨던 말들이 많으실 거예요. 열대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온대림입니다. 기후 온도와 강수량을 보니까 나중에 따뜻한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온대입니다. 그죠? 온대림에 속하고 있고요. 이제 이 큰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나라를 들여다보고 다시 대구를 들여다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생태 내지는 환경 얘기를 할 때 서로 상호관계를 얘기했는데 전체가 이 안에서는 어떤 물질들은 계속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죠? 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한번 이해를 하는 거를 좀 필요로 하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게 먼저 나왔네요. 기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려야 되네. 기후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후는 뒤에 있다. 네, 뒤에 있는 지리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 지리적인 위치. 아까 우리 생물 군계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중간에 여기 적도가 있습니다. 적도에서부터 얼마나 올라가냐에 따라서 당연히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아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생물들한테는. 어디쯤에 있을까라는 거는. 그런 의미라고 봤을 때 대구를 보면 대구는 전체 우리나라에서 이쯤에 지금 있습니다. 점점 대구가 이게 좀 확장이 되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 위치. 만약에 대구가 여기 있지 않고 만약에 이쯤에는 강릉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네, 첫 번째로는 기온 자체가 다르죠. 강릉만 올라가도 엄청 춥잖아요. 네,
엄청 춥고 그 다음에 비 내리는 거 생각하면 여기는 비가 잘 안 오고 뭐 지금 요 지리산에서는 일단 온도만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기후를 생각해 보면 강릉하고 비교했을 때도 대구는 정말 비가 안 오잖아요. 지금 지난주까지 장마여가지고 중부랑 지그죠 서울 쪽하고 해가지고 비 엄청 오는데 대구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죠? 장마 영향도 별로 안 받아요. 비가 너무 안 와. 이런 강수량이 엄청 낮은 것이 대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대구의 희귀식물 군락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기후를 막 비교를 해봤는데 대구하고 의성이 비가 제일 작아요. 되게 제가 작은 데 중에 유명한 데가 대구가 좀 더 크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의성이 비가 좀 더 적고요. 의성, 대구, 안동 이 정도가 비가 엄청 작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래프 나면 다들 긴장하시는데 그냥 하나씩 설명을 조금만 더 드려보면 요것은 지금 저 위에 적혀있는 요 글자는 14.1도라는 그 연평균 기후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기후라는 걸 나타낼 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 날씨는 매일매일 바뀌죠. 1시간 전에도 바뀌고 지금도 바뀝니다. 근데 이 기후라는 거는 평균 30년 이상 된 것들을 모아놓은 걸 기후라고 해요. 최소한 30년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기후 데이터를 쓸 때는 뭐 매년 갱신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2년이니까 저 앞에 92년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92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10년 단위 정도 내지는 5년 단위 이렇게 끊어가지고 보통 하는데 최소 30년 이상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왜 우리 뉴스 드릴 때 예년에 비해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예년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그 예전이 언제냐면 30년 평균 최소한 전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어떻다. 그러니까 작년이랑 저작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아까 앞에 있는 생물 분계 같은 경우에는 그 30년짜리가 아니고 더 길게 오랫동안 우리가 기후라는 표현을 쓸 때 갑자기 우리나라가 덥다고 갑자기 열대지방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엄청 장기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요거는 연평균 기후. 자, 그 다음번에 거는 연평균 강수량. 1년 동안 비가 얼마나 왔는가. 눈하고 포함해서 얼마나 왔는가. 그 평균을 30년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말이고요. 요거는 이제 월 밑에 있는 요 한자, 알파벳은 달입니다. 달을 이제 영어로 지금 해놓은 건데 매달 평균 기온을 30년 동안 내보니까 1월 달에는 이렇고 2월 달에 이렇고 8월 달에 이렇고 쭉 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는 이쪽 옆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월 평균이 한 달 동안 평균을 내면 대구가 엄청 덥지만 실제로 월 평균 기온은 한 25도, 6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8월 달에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대구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가 있냐면요. 잘 보시면 월 평균 기온 이게 0도거든요. 0도인데 월 평균 기온이 0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따뜻해요. 네, 그냥 하루씩 추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평균으로 내보면 한 달 내내 가도 1년 내내 영하로 계속 떨어진 날이 있는 날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는 월평균 강수량.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래프가 생긴 거는 이 중간에 여기 특히 색칠해 놓은 거는 100mm 이상 오는 달들은 색칠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은 한여름에 비가 집중하고 있죠. 그럼 딴 데는 안 그렇나? 안 그런 데 많아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프가 반대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강수량의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특징이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거, 밑에 거랑 두 개 같이 말씀드리면 밑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중에 왜 온도가 제일 높은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날에 최고 기온을 한 8월달, 보통 8월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날에 평균 기온들을 쭉 해보니까 31도가 나온다는 거고요. 위에 39.4도는 그 최고로 찍은 날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밑에 거는 여기 나오는 글자들은 최저 기온들을 평균 낸 거. 그리고 요거는 그 중에 제일 추울 때 언젠가. 이 왜 필요하냐면 저는 식물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식물들은
날씨가 추워져서 어디 가거나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져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들한테는 매일매일 추운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 번 강추위가 빡 오면 그때는 얼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생물들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늘 춥다. 이거 차라리 늘 추우면요.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늘 추운 곳에 대비해서. 근데 대구처럼 아까 보셨던 월 평균 기온이 영상인데 갑자기 온도가 저렇게 13도 막 좀 작긴 하네. 그 13도, 14도 막 뚝 떨어지면 엄청 춥잖아요. 저희 기온 14도까지 내려간다 생각해보세요. 어우, 정말 집 밖에 못 나갈 정도로 추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후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대구의 기후를 그냥 좀 더 한마디로 정리하면, 봐서 아시겠지만, 더울 때가 엄청 덥습니다. 대구는 엄청 추워요. 더워요. 덥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수량 자체가 엄청 낮은 것이 대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강수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바다와 영향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나눌 수 있는데, 바닷가는 동해안형, 그죠? 쭉쭉쭉 나눌 수 있고, 남해안형, 서해안형, 내륙형인데 그 중에서도 보시면 대구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대구형의 특징은 온도와 강수량을 해보니까 너무 덥고, 그래서 엄청 건조한, 강수량이 작아서 건조한 이런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지형을 봤을 때 우리가 또 지형도 되게 영향을 미칩니다. 수리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리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길이에요. 물의 길이에요. 물의 길인데 무슨 물의 길이냐 하면 지하수가 지나가는 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수문을 통제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저수지나 댐 같은 거에서 통제하는 물. 그래서 땅 밑에 있는 물길, 그리고 땅 위에서 통제하는 물길들을 다 포함해서 수리수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은 수문 같은 경우보다 수리 같은 경우에는 지형하고 많이 관련이 있죠. 보시면 이쪽은 좀 더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곳들이 산이고요. 그다음 대구는 분지죠. 엄청 평평하고 주변이 이렇게 불룩불룩한 모양들이 있는 것은 여기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런 분지적인 특성들 때문에 지금 장마 내는 영향도 되게 작고, 태풍 영향도 사실은 되게 작잖아요. 대구가. 다른 데 다 난리 나도 대구는 좀 멀쩡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지적인 특성들을 우리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다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람 또한 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의 영향들을 다 받아갈 거라는 거죠. 지시라고 토양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것들은 보통 이제 이해를 쉽게 하시는데, 일반인 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지금 제일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질이라는 것은 땅이 옛날에 만들어진 땅 속에 있는 깊은 암석들, 그죠?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가요, 아까 우리 지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쏙 들어가 있잖아요. 이 대구 전체가 아주 예전에 공룡 살던 그런 시대에는 공룡 살던 시대가 좀 더 앞쪽에, 그때쯤에는 대구가 전체가 큰 호수였다고 합니다. 커다란 호수였대요. 커다란 호수였는데 거기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산들이 생긴 거죠. 자, 우리 잘 알다시피 저 위쪽에 북쪽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뭐죠? 대구 북쪽에 팔공산. 네, 남쪽에는 그죠? 비슷한. 그 다음에 중간에 아까 우리 금호강 이렇게 중간에 흐르고 있고, 이쪽 낙동강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을 중심으로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것들을 팔공산지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맥이라고 하는 거는 태백산맥 이런 것처럼 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그냥 산맥이라고 하고요. 산지라고 하는 거는 산의 형태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산까지는 아닌데 왜 언덕 조그만 거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산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팔공산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쪽은 우리가 앞산이라고 생각해서 앞산 산지로 하고 싶지만, 알고 보니 이제 비슷산이 좀 더 크고 다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비슷산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그냥 충적지 내지는 이렇게 평평한 평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간에 구릉이라고 해서 조그만 산들이 있습니다. 학산,
범어산, 뭐 무학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이라 하기에는 그냥 혼자 이렇게 똘롱 솟아 있는데 높이도 얼마 안 돼요. 100m, 2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냥 구름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 지질이 사실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니까 이 세 군데가 지질이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충적지라는 곳은 퇴적암이에요. 퇴적이라는 거는 좀 전에 제가 그 대구가 호수였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대구 위에 여기 위에 다 물이에요. 근데 물에 호수에 가보시면 밑엔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 있는데 물 무게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무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흙들은 계속 눌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겠죠.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암석이 돌이 돼요. 그냥 웬만큼 깨져도 안 깨질 만큼. 이거를 바로 퇴적암이라고 불러요. 퇴적암이라고 부르는데 안에 자갈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뭐 여감, 뭐 모래가 있으면 사암, 그죠? 그다음에 뭐 작은 흙이 있으면 이암,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있는 평평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다 대부분 다 퇴적암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강 주변에 강에 물이 범람했을 때 그 다음번에 있는 곳이 원래 이제 호수였던 곳이 있는데 물이 빠져나갔죠. 물이 빠져나가고 나는데 물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팔공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팔공산은요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돌들인데 자 이거 뭐 굳이 안 보셔도 혹시 가산산성 쪽 가산 가보셨습니까? 가산에 그 큰 바위 있잖아요. 그게 그냥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입니다. 얘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땅 속에서 용암이 있잖아요. 그 용암들이 굳어집니다. 그냥 바깥에 나와서도 굳겠죠. 바깥에 나와서 빨리 굳으면 알갱이가 막 기포가 막 그 용암 안에 있던 기포가 막 나와서 숭숭숭숭 구멍이 뚫립니다. 그게 현무암이죠. 근데 바깥에 안 나와도 땅 속에서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화강암이에요. 유럽 쪽에는 화강암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뭐 제가 경험한 건 저희 교수님이 경험하신 건데 유럽에서 공부를 하셨고 조사를 막 하는데 그 알프스 산맥 근처에 있는 한 곳에 잠잘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가정집에 옛날 진짜 우리 시골 같은 옛날 사극 보면은 왜 사람 불러가고 그 집에 가서 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일반 그냥 가정집인데 가서 주무셨대요.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돈 들이고 밥 얻어먹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다가 식물 쪽에 이제 자연적인 공부한다 이러니까 내가 보여줄게 있다고. 잘 안 보여주는데 따라와라 해서 갔대요. 거다니 막 집채만 뭐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천막을 덮어놨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더니만 내가 이거 특별히 보여주니까 봐라 해서 촥 걷었는데 화강암이 그냥 돌 하나가 있다 있더랍니다. 그 정도로 유럽 쪽에서는 화강암이 드물어요. 우리나라 엄청 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오래된 지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송 같은 경우에는 지질공원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시면 이 화강암들이 팔공산에 엄청 많이 있어요. 얘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딱 봐도 얘는 되게 제가 이제 오래된 돌이라서 일부러 사진을 찍어놨던 거거든요. 저거는 부서지면 자, 제가 여기 앞에 지질과 토양이라고 붙여놨는데 토양이라는 거는 암석이 부서지면 토양이 됩니다.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암석이 뭐냐를 같이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암석 화강암은 생각해보시면 그 가산산성 쪽 가까이 갈 때 말고 팔공산 올라가는 길에 혹시 비 오고 난 뒤에 산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올라가실 때 막 불편하셨나요? 그렇게 많이 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 앞산에 비하면. 앞산은 혹시 비 온 뒤에 가보셨습니까? 진짜 질척질척하죠. 막 발밑에 막 찌는 막 붙어가지고 올라갈 때 되면 신발 밑에 막 이만큼 붙어가지고 발이 무거워서 안 올라갈 정도로 질척질척하죠. 팔공산은 어떠세요? 팔공산은 별로 그렇게까지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들어진 이 화강암의 돌이라는 게 그냥 알갱이가 보일 정도 이렇게 저렇게 부서져가지고 만들어진 흙 중에 대표적인 게 마사라고 부르는 그거 돌이 그 흙입니다. 그러니까 마사들이 막 있으면 팔공산에 마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산산성 제외입니다. 가산산성은 퇴적암들이 이렇게 아까 팔공산이 땅속에 용암이 올라온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는 이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퇴적암이었죠. 퇴적암이었던 거를 팔공산이 들어 올린 거예요. 땅에서부터. 흙을 막 쫙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 팔공산에 좀 그 화강암 위에 남아있던 퇴적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게 가산상송 쪽이죠. 팔공산이 대구의 한쪽 북쪽을 쫙 들어 올리니까 물들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낙동강이 그쪽으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팔공산이 먼저 생겼고, 그래서 여기도 올라가면 그렇게까지 많이 막 그 바닥 신발 밑에 막 달라붙지 않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식물들 얘기를 하면 식물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걔들은요, 마사에다 물 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비가 왔다 생각하면 물 그냥 쭉쭉 빠지죠. 팔공산에 있는 애들은 안 그렇다고 건조한데 팔공산은 더 건조한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잘 적응한 애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제가 이제 이런 생태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식물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식물을 전공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생물들의 그 기초가 되는 게 식물이잖아요. 식물은 모든 생물들의 영양분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이 만들어낸 영양분을 가지고 곤충이나 다른 초식동물들이 먹고 그걸 다시 육식동물이 먹기 때문에 어떤 식물들이 사느냐를 아는 것은 어떤 그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냐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 팔공산에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그 조립지, 입자가 굵은 그런 토양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반면에 얘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사진이 잘 없어가지고요. 이거 이제 막 깨진 지 얼마 안 된 거라고 제가 찍었습니다. 이거 앞산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그냥 딱 봐도 얘는 그저 엄청 알갱이가 굵어 보이는데 앞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산은 가보시면 진짜 비 오고 난 다음에 막 질척질척 난리가 나요. 여기에 또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입자가 엄청 고운 그런 곳에 비가 왔다, 물을 부었다 이러면 금방 스며드냐 하면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죠? 우리 밀가루 한 적이 오셨지 않습니까? 밀가루에다 물 부으면 어떻습니까? 물방울들이 막 돌아다니죠, 처음에는. 그러는 걸 막 합쳐가지고 막 반죽을 만들었어요. 반죽을 딱 만들고 나면 반죽은 금방 안 마릅니다. 특히 안쪽에는 뭐 더 오랫동안 물이 있죠. 이런 세립질의 암석들을, 이렇게 된 암석들을 이제 입자가 가는 토양이라고 만들어지는데, 입자가 가는 토양들은 처음에는 물이 잘 안 스며들어가요. 한 번 스며들어갔다 이러면은 잘 안 내놔요. 그래서 한 번씩 가면 산에 가면 왜 비도 안 오는데 그 산에 그 어디 돌 밑에서 뭐 물 찔찔찔찔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안쪽에는 그 이렇게 가는 모래들이 많이 그런 암석들이 있어서 그쪽에는 물이 계속 품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산에 사는 그 팔공산지에 살고 있는 식물들하고 이 밑에 이제 비슷산지에 살고 있는 식물들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산 쪽은 뭐 여러 개가, 팔공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러 개가 섞여 있지만 가장 많은 건 이제 응해암이라고 하는 암석 종류들이고요. 팔공산하고 비슷산하고 두 개 중에 뭐가 먼저 나왔냐 하면 팔공산이 먼저 나왔어요. 팔공산이 먼저 북쪽에서 들어 올리고 그 뒤에 이 앞산에는 이 암석들이 올라왔습니다. 차이가 약간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분지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팔공산, 앞산이 만들어졌는데 이 앞산은 응해암이라고 해서 저거는 네, 하여튼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진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대구는 우리 자연 환경을 봤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간섭입니다. 상호작용이잖아요. 생물과 비생물의 상호작용인데 우리 사람 또한 생물입니다. 대구는 같은 대도시는 우리 정말 대도시잖아요. 그 전에 국제식생학회라고 국제적으로 저희 이제 쪽 식물사회학을 전공하시는 학자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학회가 있는데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한 해는 유럽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이 아닌 나라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열심히 이제 손 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이제 유명한 식생학자분들이 오셨고 관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대구의 인구수를 들으시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철자를 잘못 말한 거 아니냐고, 밀리나고 빌려나고 헷갈린 거 아니냐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까지 많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대구가 엄청 대도시입니다. 사실은 인구가
총 지금 2월달이었나요? 2022년 2월이었던 것 같은데 2월인가 4월 기준으로 241만 몇천 명 이렇게 넘어 2천 몇 명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241만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예. 1제곱킬로미터당 2,794명이 산다는데 1제곱킬로미터가 얼마만큼 되는지 사실 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1제곱킬로미터를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봤더니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거 어디였더라? 범어역. 요거 대구은행역 일걸요? 범어역에서 쭉 가면 여기가 그 MBC는 네거리 맞습니까? MBC 네거리. 그 블럭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사람이 한 2,000명이 넘게, 2,700명이 넘게 막 올려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어떤 곳들은 저것보다 인구 밀도가 더 높겠죠. 사실 대구에 산 빼고 나면 네, 정말 그 엄청 밀도가 높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환경과의 그러니까 자연과의 어떤 그런 비생물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엄청 우리가 간과하는데 꼭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간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자연 환경에 영향들을 더 많이 미치겠죠. 당연히. 훨씬 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쪽에 가면 아무래도 손을 좀 적게 되고 관계를 적게 하게 되겠죠. 거기는 야생 생물들끼리 관계를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생물과의 관계는 조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식물사회학을 하니까 어디를 가면 이 식물이 사는 곳은 이런 곳이고요 하고 막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식물 이름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희는 식물의 사회를 이루고 살려고 하면 얘가 사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는 곳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꼭 인간 간섭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의 어떤 환경에 대한 미생물적인 것들의 특징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대구의 생물적인 특성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이제 식물 하나를 잘 이렇게 체크를 한 게 아니고 식물 사회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2주 뒤에 제가 대구의 희귀식물 군락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인간 간섭이 많은 대구인데 대구에서는 이렇게 희귀한 식물 사회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라는 걸 말씀을 드려서 내용이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그걸 좀 배제한 상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팔공산에는 가시면 아이고 사진이 너무 안 보이네. 저만 안 보이나요? 네. 안타깝게도 잘 안 보이는데. 예, 좀 낫죠? 대구에 팔공산에 가면 이렇게 막 돌들 막 굴러 떨어져가지고 막 내려오는 게 있어요. 특히 가산산성 쪽에서 올라가는 길에 보시면 바위들, 그죠? 이렇게 막 덩어리지는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에 사는 대표적인 식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느티나무예요. 우리 느티나무 가로수로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얘들은요 원래 사는 곳이 저런 아까 화강암 덩어리들 그런 계곡들 화강암이 막 덩어리 이렇게 진 우리 막 의자만한 뭐 식탁만한 탁자만한 이런 것들이 막 굴러서 쌓여진 산이 있죠. 그런 곳에 느티나무 원래 살아요. 그래서 막 뿌리가 막 화강암이 이렇게 막 안고 자라는 경우도 막 있거든요. 이렇게 자라는 그 팔공산에 많은데 앞산 쪽에는 그래서 이 느티나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꼭 거기서 저는 앞산에서도 느티나무 같고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경향성이에요. 자연에는 칼로 자른 것처럼 딱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느티나무가 아주 멋있게 자라는데 얘들은요 평상시에 가면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땅속에 물이 좀 있긴 한데 그리고 저런 돌로 된 곳들은 특징이 토양이 별로 없습니다. 흙이 별로 없어요. 다 암석 덩어리잖아요. 그렇게 살던 애들이 흙 많은데 심어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안에 물도 많고 영양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 가로수로 심어놔도 잘 자라죠. 건조해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많이 심어놨죠. 예, 선생님. 거기는 가산산성이에요. 산성을 치면서 돌들을 갖다가 한쪽으로 전부 모은 거 아닙니까? 그게 산성들이 있는 곳들은 대부분 다 자연적인 형태들이
훨씬 더 그리고 많습니다. 거미들은 물에 하려고 맞습니다. 예, 그 자연적으로 그렇게 형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 화강암들이 땅속에서 치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가 이제 퇴적 앞에 남아있는 것들이 산성 그 위쪽에 남아있어가지고 거기에 물이 막 고이죠. 그래서 가산산성 위에 가면 못 같은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곡은 없고요. 그 돌 밑에서 예, 예. 그렇게 있다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그게 나중에 물이 이제 계곡으로 뒤늦게 흘러내리고 가산산성 위에는 물이 좀 고여있는 형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와중에 나머지 것들은 그럼 왜 없냐? 다 쓸려 내려가고 깎여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있던 그 기반암이라고 표현하는 그 돌들이 올라와서 노출이 된 거죠. 이 노출되는 것들이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얘들이 풍화라 그래서 그 바람의 어떤 그런 영향들로 해서 깨집니다. 그것이 흘러내린 것이 그 말씀하셨던 가산산성 쪽에 있는 계곡에 막 돌이 쌓여있는 게 그런 형태들이죠. 이게 산성만 뜨느라고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자연의 힘이 아니면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번에 그죠, 좀 티가 너무 안 나는데 얘는 그 서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서나무라 그래서 어느 쪽에 가면 팔봉산에서 이제 은혜산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계곡에도 좀 많이 있고 가산산성 올라가는 중간에 좀 많이 있는데 얘들은 아까 그 앞에 보였던 느티나무들은 이렇게 그 계곡부 한복판에 자랍니다. 계곡부 한복판에 자라는데 이 나무는요 계곡부 한복판 말고 약간 옆에 산에 막 크기 이만큼 있는데 말고 돌도 살짝 보이고 흙도 살짝 보이는 그런 곳들에 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서나무라고 하는 나무고요. 이 나무는 이제 그 팔공산에서 더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많이 보이는 나무들입니다. 아래쪽에 별로 없고 팔공산에도 좀 올라가야 있고 앞산 쪽에서는 거의 잘 못 봤어요. 쟤들. 네. 그래서 그것도 또한 팔공산 쪽의 어떤 특징들로 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은 아이인데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그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잘 구별이 어려운데 팔공산 우리나라 대구 지역에 되게 유명한 그 자연물이 있습니다. 자연물들 중에서 얘들은 이제 그 자연적인 건데 좀 그 잘 사람들이 보존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기억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 게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 우리나라 전국에. 천연기념물의 1호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게 도동측백나무 이름이죠. 근데 이제 그 천연기념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1호가 되게 중요하고 300호는 별로 안 중요해 이런 느낌이 있으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그냥 1번 왜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 옛날에 저희 때는 키 순서대로 번호 정한 적 많았거든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맨날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1번 학생은 더 중요하고 저 머리 키 큰 60번 학생은 안 중요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순서를 그냥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천연기념물도 도동의 측백나무가 1호라서 더 중요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천연기념물인데 대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기념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측백나무가 학교에도 되게 많이 심고요. 그 다음에 그 무덤가에도 요새 측백나무 심으시는 분들 많이 생기시고 공원에도 많이 심고 하는데 원래 쟤들이 살고 있는 측백나무가 살고 있는 자생지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부터 이제 얘들이 살고 있는 거,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고 원래부터 살아가는 곳. 자생지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 한 4군데밖에 없습니다. 엄청 귀합니다. 그래서 측백나무가 있는 곳들은 다들 그렇게 보호를 많이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천연기념물 1호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얘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석회암이라고 하는 퇴작업 성분이 있는데 단양 이런 쪽 그죠? 그 단양하고 그 옆에 거기 어디죠? 단양 옆에 그 시멘트 공장 많고 이런 데들 그 대부분 다 석회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주로 살아가는데 단양의 도담산봉인가요? 거기 가면 그 옆에도 도담산봉 바로 옆에 석회암 측백나무 군락들이 엄청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얘들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측백나무가
우리가 이제 그 분류를 이렇게 막 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종이라는 것이 있고요. 종이 조금 더 묶어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속이라고 표현하고요. 속이 조금 더 묶여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과라고 합니다. 이 과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패밀리예요. 가족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그러면 이제 비슷한 성격들을 가진 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속, 과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이 측백나무는요, 최근까지 측백나무가 다른 그 같은 속이 친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과는 똑같은 애들이 더 크게 묶여 있는데 같은 속에는 얘밖에 없습니다. 일속일종이에요, 지금.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동아시아 쪽에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 중에 이렇게 잎이 뾰족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조사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들 심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시면 얘들은 자생이에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그런 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엄청 중요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안 가보셨다면 한번 가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얘는 앞산입니다. 네, 죄송해요. 이 식물 엄청 이쁘죠? 얘는 그 앞산에서만 발견됩니다. 팔공산 쪽에는 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식물은 가침박달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가침박달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 일반적으로 태저강 쪽이 조금 태저강 근처에서 많이 살고 있긴 해요. 그래서 가는 모래가 있는 곳들에서 좀 더 많이 살아가게 되어서 화강암 지역에 안 나오는 식물입니다. 가침박달이라는 식물이고 우리 그 대구에는 대구 앞산에 정상 그 케이블카 지나가면 이 가침박달이 한반도에서 봤을 때 제일 남쪽에 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보호지로 지정해 놓은 곳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비슷산지. 아까 그거 비슷산지였고요. 요것도 비슷산지인데 요거는 깽깽이풀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진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깽깽이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많이 있는 곳은 아닌데 아마 우리나라의 거의 최대 군락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엄청난 큰 군락지가 비슷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쪽에도 큰 군락지가 있는데 그것보다 아마 여기가 더 다녀오신 분들 여기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은 꽃이 먼저 이렇게 피고요. 잎이 조그맣게 올라오고 이제 꽃이 피는데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 전에 자라는데 얘들은 돌들이 막 깨져갖고 흘러내리는 아까 그 팔공산처럼 큰 건 아닌데 저 작은 돌들이 막 흘러져서 깨어져 나오고 그 위에 흙이 좀 쌓여있는 근데 또 그 흙들이 부슬부슬한 흙들이 많은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땅속에 물도 잘 통하고 공기도 잘 통하고 이런 곳에만 살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힘듭니다. 비슷산지에 살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초지 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그 평평한 땅 아까 충석씨 말씀드렸는데 그 근처에 사는데요. 요 꽃입니다.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얘는 키가 얼마나 하냐면요. 이 꽃대 다 올라와도 요만한 겁니다.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잘 보기가 힘드신데 얘는요. 이 특징 중에 우리 대구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식물로 제가 얘를 꼽았는데 저는 되면 이 식물이 저희 대구시의 시화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식물은 원래 이제 빙하기 유전 식물이라고 해서 빙하기 때 유전 살아남아 있는 그 빙하기 때를 살아남아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 대구가 이 식물이 나오는 제일 남방 한계선이에요. 더 남쪽에는 아예 없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 제일 밑에까지 왔다. 그게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식물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밖에 없습니다. 딱 대구와 옆으로 조금 더 가면 영대, 저쪽에 서쪽으로는 어디죠? 서쪽으로는 낙동강 건너가시면 거의 잘 못 본 것 같고 남쪽으로는 창녕 맞죠? 창녕에 고분군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 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북쪽으로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딱 중심으로 왜냐하면 생물들이 대구라고 한다고 대구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경계선 하나에 살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데 그냥 대구 식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북한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북한의 백두산 밑에 한 군데, 북한도 딱 여러 군데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북한에 한 군데, 대구 한 군데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식물입니다. 몽고 쪽에 가도 있다고 제가 논문에서는 몽고, 러시아,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어요. 없는 식물인데 얘가요 보시면 잎에 털 보이시나요 혹시? 털이 막 쫙 있습니다. 이름이 뭐? 이름 말씀 안 드려야죠. 이름은 애기자운이라고 합니다. 애기자운. 다른 말로는 털새동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못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그 식물 좀 아시는 분들은 보이시는데 하여튼 얘들은요 잎에 털이 저렇게 많은데 저건 왜 그러냐면 추운 데 사는 애들은 잎에 털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털 사이사이에 공기가 있어가지고 덜 추운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막아주고 뭐 이렇게 되니까 털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얘들은 지금 이 시기면 열매도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보통 이른 봄에 꽃이 핍니다. 꽃이 펴서 꽃대가 먼저 이렇게 쭉 올라오고 나는데 저게 저 참꽃 필 때 같이 피는 거 아니에요? 참꽃 필 때요. 참꽃 필 때 참꽃하고 모양도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다른 게 참꽃 종류는 진달래는 이제 산에 많이 있고요. 얘는 그냥 일반 초지에 잔디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기자원이 살고 있는 최대 군락지가 어디냐 하면 그 불로고분군입니다. 불로고분군에 한 4월달 요때쯤 가시면 예, 지금 여기도 딱 불로고분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가시면 요렇게 뭔가 땅바닥에 키 조그만데 요렇게 핀 꽃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의 다 애기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아까 이제 참꽃하고 닮았다고 하셨는데 색깔은 참꽃하고 되게 많이 닮았는데 꽃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콩하고 닮았습니다. 콩하고 가족이거든요. 콩과입니다. 그래서 콩하고 닮았는데 꽃이 이제 한 개가 있는 게 몇 개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빙하기 유전 식물이고 대구밖에 없는데 대구에서도 어디에 많냐 하면 금호강, 낙동강의 영향들이 좀 있는 곳에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비슬산지, 팔공산지 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면 없습니다. 얘들은 햇볕이 하루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해가 떠 있는 시간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해가 좀 들어와줘야 살 수 있는 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전에 한동안 할미꽃을 보호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할미꽃이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은 할미꽃이 잘 없다,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할미꽃도 빙하기 유전식물이에요. 걔들이 원래 사는 데가 추운 데였습니다. 걔들이 빙하기가 되면 이제 지나고 빙하기를 피해서 좀 더 살기 좋은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본인이 이동하고 싶은 이동한 건 아니고 씨앗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었는데 할미꽃도 풀밭에 사는 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산에 무덤이 많으니까 햇빛이 잘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산이 울창해지고 무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살 데가 없으니까 할미꽃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할미꽃하고 얘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이나 이런 쪽 가면 그냥 바깥에 이 강이 딱 보이는 자리 이런 데는 둘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큰 군락지는 불로고분군인데 그 주변에 많다 있잖아요. 그래서 앞산 순환도로 지나가다가 차 밀려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에도 있기도 하고요. 계명대학교, 건국대학교 이런 데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건 얘는 대구를 벗어나면 거의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의 식물이라서 틈만 나면 제가 이제 그래서 대구 승무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얘를 좀 많이 좀 한번 키워보면 좋겠다. 그래서 대구에 어떤 분이 오셨을 때 선물로 저런 화분 같은 거 키워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대구시에도 틈만 나면 얘를 혹시 시화로 정하면 안 되겠냐. 대구시의 꽃으로. 왜냐면 딴 데 없잖아요. 대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도 너무 좋습니다. 아까 빙하기 유전식물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옆에 이제 얘들이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2017년도인가 제가 이제 관련해서 논문을 썼었거든요. 쓰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해서 여기에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불로고분군이 애기자원의 가장 최대 군락지인데 여기에 큰 금계국이라고 하는 불로고분군 인터넷 사진 치면 노란색 꽃들 막 예쁘게 있습니다. 그 예쁜 노란색 꽃들이 실제로는 이 애기자원을 위협하는 귀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동부에서 싹 다 잘라가지고 지금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물들이 지금 여기 남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소개하면 식물들이 사실 설명할 게 너무 많아. 저는 너무 재밌어서 막 설명하면 앉아 계시는 분들은 또 좀 지루한 경우들이 많아서 요 정도까지 하고 아마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싶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비실사를 보면 아이들이 많이 불러다니는데 아까 앞산계하고 비실사계하고 연결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연결된 게 아니고, 예, 그 비슷산이 비슷산하고 앞산하고,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803 잘못 들어가지고. 응원이 붙어서 되고 앞산은 응원이 많은 그런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비실사도 비슷산은 두 개가 좀 섞여 있습니다. 화강암도 있고, 예, 아까 지질 쪽을 쭉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그림이 화강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도 보면 이 보라색 계열의 화강암 그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산은 화강암이랑 이것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경향성이 그런 거지 딱 걔만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예. 그게 왜 자꾸 분지가 아 참꽃군락이요? 참꽃군락은 일단 처음 하나는 뭐냐면 참꽃이라고 하는 진달래는 약간 산성의 토양에 잘 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리고 약간 북쪽에 있는 걸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소나무 밑에 이런 데 잘 자라는 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슷산에 있는 그 큰 넓은 참꽃 군락지는 사실은 처음 시작은 자연적인 거였습니다. 있던 걸 막 심어서 그렇게 생긴 건 아니고 처음에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 위에. 불이 나고 나니까 위에 나무들이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진달래들이 드러난 겁니다. 드러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산에는 새롭게 큰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키 작은 애들은 조금 더 빨리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달래들이 쫙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번에 사람들이 큰 나무들을 잘 못 들어오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락지가 점점 조금씩 더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는 진달래가 그게 아예 많이 들어오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달래도 약간 좀 서해산에도 보면 꿀담자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약간 화강암 지역에 화강암이 있는 곳에 잘 자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태정암 지역에 가면 진달래가 잘 없습니다. 예. 앞산 쪽에 가보시면서 진달래 생각보다 안 많을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지질, 지형, 이런 것들의 차이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들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